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9월 8일 월요일이고요. 나이가 들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 중에 낙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낙상이 어디 나들이 하고 이래서 넘어지는 것보다도 가장 많이 낙상이 일어나는 곳, 바로 집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질병청 조사에 따르면 낙상 사고의 40% 이상이 집에서 발생했는데요. 특히 거실, 화장실, 계단이 위험 구역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가벼운 낙상이라도 노년층에게는 골절이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낙상을 예방하려면 첫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실 같은 데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움 방지 패드를 깔거나 아니면 손잡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환경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요.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전이 최고의 건강관리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모닝픽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닝픽 첫 번째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기대와 불안 사이입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기대와 불안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내 증시는 기대와 불안 사이를 오고 가면서 박스피 탈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일단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3,200선을 회복했습니다.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또 다양한 이슈들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눈여겨볼 것은 지난 5일에 발표된 미국의 최신 고용 보고서입니다. 예상보다 결과가 훨씬 더 안 좋게 나왔죠.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고작 22,000명 그쳤는데요. 전망치보다는 53,000명이나 적은 수치였습니다. 실업률도 조금 더 올랐습니다. 4.3%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처럼 8월의 고용지표 부진은 9월의 금리 인하를 확정하는 요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에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동시에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이렇게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11일인데요. 미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낮추는 비컷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어떤 수치가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혹은 낮게 나온다면 그만큼 비컷의 가능성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재 유럽의 상황도 같이 체크해 두시면 좋은데요. 프랑스의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재정 우려가 유럽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해서 영국, 독일 같은 유럽 주요국들이 이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 국채 수익률이 최근 들어서 최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 전반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는 미국 물가 지표뿐만 아니라 유럽발 재정 불안으로 인한 국채 금리의 흐름도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 흐름 궁금합니다. 네, 일단 9월엔 정기국회가 열렸죠. 이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현재 정책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사상 최대 규모로 확정됐는데 이 가운데서도 보면 AI 같은 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가 됐고요. 또 현재 국회에서는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치주에 대한 선호 환경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역시 불안 요소도 있죠.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과 먼저 행정적 절차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당분간 일본보다 10%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들이 더 이상 가격을 올리지 않고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데 일본 기업만 관세 부담이 줄게 되면 한국 기업의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구체적인 합의문을 채택해서 관세 인하를 앞당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이슈도 있잖아요. 네. 주말 사이에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이었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한국 대기업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서요.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단속의 영향이 한국 기업에까지 미치게 된 거죠. 체포된 근로자 총 475명 가운데 약 300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고 행정 절차가 마무리 정리되는 대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인데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 현재 공장 건설은 중단된 상태이고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던 공장 건설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거나 국내 공장 설립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미국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니까 네. 뉴스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딱 걸린 바가지 택시입니다. 아, 정말 부끄럽습니다. 요즘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데요.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이 바가지 택시 요금. 네. 아직도 이런 일이 있어요? 네, 최근에 일본 매체에 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택시기사가 명동에서 홍대까지 45,000원에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장면이 보도가 된 건데요. 보통 이 명동에서 홍대까지 택시비 하면은 뭐 한 15,000원 그렇죠. 정도. 아, 그 정도 나오는 네. 게 뭐 일반적인데 이 택시 기사는 보시는 것처럼 4배 가까이 야, 비싼 요금을 참. 청구를 한 겁니다. 심지어 목적지까지 미터기도 켜지 않았고요. 택시 면허 등록증 역시 가려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재진에게 일본어로 만나서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는데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네요. 만엔을 주면 카지노에 데려다 주겠다. 유흥업소를 소개해 줄 수 있다.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서 별도의 연락처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관광 올 때는 이렇게 설레이는 기분으로 얼마나 기쁘게 오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완전히 시작부터 소위 기분 잡치게 되는 네. 거예요.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네,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목적지인 홍대에 도착한 후에 45,000원인데 현금으로 주면 4만 원으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흥정을 벌였고요. 또 취재진이 영수증을 요청하자 영수증은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일본 취재진은 해당 택시 기사에게 촬영 사실을 밝혔고요.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한 이유를 물었더니 또 기사는 명동에서 손님을 1시간 기다렸다고 말한 뒤에 그냥 현장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해당 사례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사례가 전체 택시 이미지를 망친다. 택시 면허 반납해야 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 이게 일부 사례죠. 그러니까 네. 그 택시기사 일부가 이런 짓을 하는데 그러면 전체 택시가 욕을 먹게 되고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해치니까 네. 이건 철저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모닝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10명 중 8명이 선택입니다. 10명 중 8명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한데요. 네. 올해 들어서 이제 동네 의원을 개설한 일반의 10명 중 8명 이상은 피부과를 진료 과목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은 했지만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사를 말하는데요. 전문 과목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의원을 개설할 때 확보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 등에 따라서 이 진료 과목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신고하는 진료 과목의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올해 일반인 개원 의원 176곳은 한 곳당 평균 2.4개의 과목을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피부과 신고가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전체 176곳의 83%가 진료 과목에 피부과를 포함시킨 셈인 건데요. 또 피부과 다음으로는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내과, 정형외과 순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피부과는 피부과를 전공해야 피부과 개원하는 거고
다 이런 줄 알았더니 그냥 일반인으로 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피부과 개원하고 이러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전공하신 분들이 피부과를 그렇죠, 개설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죠. 근데 그냥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피부과를 많이 개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피부과는 그 미용 시술 같은 비급여 항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그런 과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돈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의료 분쟁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 수도권과 특히 강남 지역의 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반의 개원 10곳 중 7곳이 수도권에 몰렸고요. 서울이 72곳으로 제일 많았는데 특히 서울 안에서도 이 강남구와 서초구가 전체의 약 22%를 차지했고요. 경기와 인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규 개설된 일반인 의원도 임기 과목 쏠림이 나타나서 이 필수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벌긴 벌어야죠. 근데 돈 말고도 명예라든가 사명감이라든가 의료인으로서의 뭐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자, 다음 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나도 모르게 결제입니다. 이거는 좀 알아야겠는데요. 나도 모르게 결제가 됐다? 이게 네. 무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그 경기도 광명시라든지 서울 금천구에서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43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요. 금천구에서는 14명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실제로 경기 광명시에 사는 40대 여성 A씨의 경우에는 밤 11시 14분경에 휴대전화에 이 결제 완료를 알리는 알림이 와서 처음에는 이게 스팸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혹시 몰라서 간편 결제 본인 인증 앱을 켜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로 99만 6천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결제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새벽 시간대에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상품권 구매라든지 아니면 교통카드 충전 등으로 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광명시의 경우에는 사건의 피해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요. 금천 사건 피해자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800만 원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결제가 돼버렸어요. 네. 근데 한번 결제가 됐으니까 내가 또 좀 이따 또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막 걱정되고 불안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야 이거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보안당국이 지금까지 경위를 조사해 본 바로는 되게 미스테리합니다.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특정 링크에 접속을 했거나 혹은 악성 앱을 설치한 이런 경우에 많이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요. 또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공통적으로 모두 KT의 이동통신사 이용자들이었고요. 또 광명시 소화동이나 하안동, 또 서울 금천구 이렇게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들은 저마다 달랐다고 하고요.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KT는 고객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고 밝히면서 상품권 판매 업종 결제 한도를 1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축소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피해 결제가 없도록 비정상 결제 시도에 대한 탐지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요. 이거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 주말에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주는 어떨까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이번 한 주는 남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아직까지 남해안은 폭염이 유지되는 가운데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중부는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집니다. 다만 제주에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전부터는 호남과 경남에, 오후부터는 경북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에는 100mm 이상으로 폭우인데요. 그 밖에 남부도 10에서 80mm 정도로 양이 많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제주에, 밤부터는 전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은 폭우와 찌는 더위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남해안과 제주에는 폭염주의보가 아직 여전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서 해제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무더운 날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한여름보다는 기온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3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는 높겠습니다. 서울이 29도, 대전이 28도, 부산이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안의 비는 모레까지, 제주는 글비까지 이어집니다. 이후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의 고민 해결사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개그우먼 박소림 씨, 방송인 김기환 씨, 그리고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풀려고 그래요. 아유, 네. 정말 계속 스탠바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정말. 자, 그리고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교수님 오늘 주제는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여러분, 빌런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보통 우리가 영화 속의 악당을 빌런이라 그러는데 요새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골칫거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말썽꾸러기들을 보통 빌런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 오늘 저희 함께할 주제는 이 모두가 사용해야 하는 이 공동 옥상, 이 공용 옥상을 자신의 개인 정원으로 만들어버린 이 식물 빌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할 주제 바로 이겁니다. 역대급 빌라 옥상 점령한 식물 빌런. 어떤 사연인지 뚜껑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요즘 이웃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하죠. 불과 얼마 전까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빌라로 이사 오고 난 뒤에 저는 그 말에 절실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 옆집에 사는 이웃 때문이죠. 모기가 왜 이렇게 간지러워. 창문 열어놓고 잤나. 아유, 예인아, 너 혹시 창문 열어놓고 잤니? 아니, 나 그 에어컨 틀어놓느라 창문 꼭 닫고 잤는데? 근데 세상에, 엄마, 아니 왜 그래? 그거 다 모기 물린 거야? 아유, 그러게나 말이야. 야, 아니, 어디서 모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도대체가. 아유, 진짜. 그렇게 모기를 비롯해 온갖 벌레들과 사투를 벌이던 저는 원인을 알아보려 밖으로 나갔고 곧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빌라 주차장에는 화분, 의자, 대야, 페인트 이런 통이 뒤엉켜 있었고요. 물이 담긴 욕조에서는 모기까지 번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옥상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옆집 사시는 아주머니 어때요? 제 정원. 울창하고 보기 좋죠. 웃음이 나와요? 이보세요. 아니 여기에 무슨 아마존 정글도 아니고 세상에 얘는 또 뭐야? 파라솔에 태양열 전지판까지. 아우, 이게 무슨 개인주택도 아니고 모두가 함께 쓰는 옥상에서 이렇게 식물 키우시면 어떡해요? 아니 내 돈 들여서 내 취미 생활도 못합니까? 아니 식물 키우는 게 뭐 어떻다고 이러세요? 아니 여보세요. 식물은 집에서 키우셔야죠. 막말로 이 빌라에 불이라도 나면 옥상으로 대피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막아놓으면 어떻게 대피를 해요? 헬기가 또 어떻게 옥상에 와요? 아니 왜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렇게 지레신벽하고 화를 내고 그러시는 겁니까? 어머머머머머. 그렇게 억울하시면 그쪽도 옥상에다가 뭘 좀 키우세요. 왜? 진짜 별꼴이야 진짜. 어머머머. 주민 모두가 써야 할 빌라 옥상을 개인 정원으로 만들어버린 식물 빌런 이웃 주민.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철거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당당한데요? 아니 요즘에 보면 아파트 야. 옥상뿐이 아니고 와. 복도 같은데 계단 같은데도 자기 물건 짐 너무 싸는 싸도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사연은 이렇게 됩니다. 네.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빌라 식물 빌런 도와주세요. 이런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 얘기는 어떻게 된 건가? 임대 빌라에 같이 거주하고 있던 이 작성자 A씨가 이 건물에 네. 식물 빌런이 살고 있다면서 여러 개의 사진을 공개하게 되는데 이 사진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합니다. 일단 주차장과 옥상이 사실상 개인 정원처럼 변한 모습이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주차장을 좀 보면 화분에 의자에 대야에 페인트통이 다 뒤엉켜 있고 거기다가 이 물이 고인
별도인 이 욕조에 모기까지 서식하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 좁은 공간에 오토바이, 자전거까지 늘 이렇게 늘어서 있어서 웬일이야. 통행조차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옥상은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어이구야. 각종 화분이 빼곡히 들어서서 통로가 좁아진 건 물론이고 네. 파라솔, 태양열, 전지판, 물통, 심지어 텐트형 모기장까지 그러니까 와. 누군가 아마 장기간 여기 머물렀다라는 게 분명할 그러네. 정도의 흔적이 나타난 건데 그래서 이 A 씨는 아니 같은 건물의 주민 한 명이 이런 걸 모두 차지하고 있다. 이거 정말 대면하기도 두려운데 어디 어떻게 신고해야 될지 알려달라라고 하는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별걸 다 갖다 놨네요. 화분만 몇 개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그러게. 네. 아예 정말 정원처럼 꾸며놨는데 아니 이런 민폐 빌런들이 요즘에 그렇게 많다면서요? 실제로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례까지 아파트에서 있다고 할 만한 사례들도 있는데요. 네.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2022년도에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층 테라스라고 불릴 수 있는 공용 공간에다가요. 에어바운스 대형 수영장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거 이 본것 에어바운스 같아요. 대형 수영장은요, 일단 크기도 정말 커요. 거기다가 계속 바람 넣어줘야 되니까 모터 돌아가는 소리도 정말 시끄럽거든요. 자동으로. 또 물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워터파크. 이 진짜 워터파크인데? 워터파크가 개장했어요. 대박, 대박. 특정 너무했다. 입주민만을 위한 자기들만의 수영장이 지금 아파트 공용 공간에 세워진 겁니다. 여러 입주민들이 당연히 민원을 제기를 했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철거를 권고했는데 이행이 되지 않다가 결국 언론에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이 해당 설치를 한 입주민은 네. 공용 공간에 대한 개념을 잘 몰랐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고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저기에 물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많은 물이 쓰죠. 무겁기 때문에 안전상도 문제가 되는데 네. 한꺼번에 이 물이 빠지면서 잔디가 난리가 나고요. 그러네. 옥수났다. 온갖 땅이 축축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수구도 막히고 잔디도 막히고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네. 복도에 사실 이것저것 쌓아두는 경우 주물들. 있어요. 뭐 자전거부터 해서 네. 요즘 띵동 하면 반가운 소리. 아, 택배도 택배. 이제 복도에 놓여지게 안 가져가서. 되잖아요. 일단 물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복도에 일시적으로 이 택배가 보관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지금 보여드릴 이 사진은 좀 충격적이실 것 같은데요. 택배가 말 그대로 그대로 쌓여 있는 또 겁니다. 어떻게 집에 들어가? 집 앞에 안 나오는 거 아니, 아니야? 사람이 그렇죠. 이웃집에서 저렇게 현관 앞에 진짜. 복도에 택배를 쌓아두기만 하고 가져가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 몇 차례나 치워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벨 누르지 마세요. 띵동하지 마세요. 이런 안내문까지 붙였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했는데 또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저건 지금 주인이 있는 물건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치우기도 어렵고요. 치우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걸 가져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입주민들 간에 정말 큰 불편을 초래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말 그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건들 수도 없고 치울 수도 없는데. 근데 옥상이나 주차장 같은 공간도 사실 주민 모두가 함께 쓰는 공용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특정 개인이 단독으로 차지하는 경우 이거 문제 있죠. 일단 문제 있죠. 문제가 크고 방금 그 택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기억이 난 게 제가 한번 진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동주택에서 살면서 네. 그 물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예. 그 6개들이. 그거를 이제 5개를 주문을 했는데 네. 제가 잘못 주문해서 50개를. 오 마이 갓.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밖에 있었죠. 근데 이제 택배 기사분께서는 너무 그거를 힘들었겠다. 배송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거기가 복도가 다 막힌 거예요. 제 물로. 제가 진짜 들어가자마자 너무 놀랐어요. 이게 누구 물이냐고. 왜 그러셨어요? 보니까 그 제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재물손괴네.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고 아까 말씀 나눈 것 중에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분명히 집합관리법 상에도 우리가 다른 입주민의 경우에 전혀 내가 출입하지도 못하게끔 방해를 하고 있으면 방해배제 청구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옥상이나 네. 그 주차장 같은 곳은 우리가 분명히 공용으로 쓰는 공용 공간이고 그쵸. 이거는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흔히 그 복도식 아파트의 맨 끝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렇게 막아놓고 본인들만 이렇게 쓰는 맞아요. 공간을 그러면 이용해 안 쓰거나 되죠. 아니면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1층인데 1층이니까는 집 앞에 그 발코니 앞에가
화단 네, 네. 이게 화단인 네.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거를 본인만 쓸 수 있게 거기에 이런 데크 같은 거를 그래. 통로로 만들어 놓고 네. 본인만 쓴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당연히 안 되겠죠. 왜? 공용으로 쓰는 공간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요.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1층 입주민은 아니 원래 내가 처음에 계약할 때 이 공간을 내 정원으로 쓸 수 있게끔 들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고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공용 공간이고 이거는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혼자만 이렇게 점유해서 쓰는 건 안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변에 그 다른 입주민들이 이 분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송을 해서 이거를 철거해라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이건 내 공간이다라고 생각해서 쓰시는 거는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사연 속 이웃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옥상에다 식물 몇 개 놔두고 차라리 텃밭에 놓으면 고추 같은 거 상추 심어서 이웃 나눠주고 이러면 차라리 낫겠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통로까지 막아놓으니까 진짜 화재라도 나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대피할 때 때. 이거 어떡하냐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네. 왜 그러면 옥상에 적치물을 두지 못하게 하고 공용 공간을 막지 말라고 해둔 것일까? 단순히 미관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있는 건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 집 너무 좁은데 이런 짐들 어디다 놔. 옥상 텅텅 비어 있는데 내 짐 하나 갖다 놓는다고 문제되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이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옥상은요. 화재가 났을 때 입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보루 같은 곳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방 헬기 같은 것들이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 실제로 소방 활동을 하려고 해도 옥상에 적치물들이 너무 가득 쌓여 있어서 제대로 소방 당국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아파트 1층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제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화분이나 다른 적치물로 가득 차여 있으면 치우고 밀어버리는 데 시간이 걸려서 정말 아까운 1분 1초가 아까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방기본법에도 이렇게 불법으로 적치되어 있는 이런 공용 공간에 있는 물건들을 치울 수 있다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시점에 딱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들 조심해야겠고요.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이렇게 함부로 적치해 놓으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건 물론입니다. 네. 그 적치물도 이제 문제긴 한데 사실 저는 더 큰 문제가 화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화분 같은 경우도 그 자체로도 무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제 흙에 물이 스며들게 되면은 무게가 더 가해지잖아요. 그럼 이거 건물 하중 측면에서도 봤을 때 구조적으로 좀 안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붕괴될까 화분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워낙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예. 위험하죠. 그럴 수도 있겠다. 차원에서 보세요. 여기는 식물원이에요. 여기 옥상은 마곡에 있는 서울 거긴 줄 알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몇 개 그냥 화분 갖다 놓은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식물원인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이제 선물 받았었던 그 화분을 치우는데 혼자 못 듭니다. 남자가. 맞아요. 진짜 무거워요 이게. 근데 이 정도 식물원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엄청 커다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어떤 빌라 뭐 3층, 4층, 5층짜리 이 정도의 옥상에 이만큼의 식물이 만약에 올라가 있다. 화분이 올라가 있다. 저 같으면은 그거 진짜 좀 이렇게 쉽게 옮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구조적인 문제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이 정도의 하중을 못 견딜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못 견딜 수도 있고 특히 이 화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식물을 키우려면. 네. 근데 이 물이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분 밑으로 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이 옥상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방수의 수준을 넘어서 계속해서 여기에 물이 계속 들어가고 스며들고 하다 보면 이 방수의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옥상의 방수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누수가 되죠. 밑에 집에 이제 누수의 피해를 줄게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막 별이 별게 다 있죠. 태양광 패널 막 설치하고 이런 거죠. 이런 것도 다 관할구청에 신고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마음대로 그렇게 설치를 해놨다 그러면은 이게 불법 건축물로 간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행강제금 등의 어떤 그런 제재 수단이 부과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무단으로 이렇게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남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이 사람한테 법적으로 내가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해서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구제를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른바 이 식물 빌런도 어떤 처벌이나 조치를 받을 수 있겠군요. 법적 조치는 가능합니다. 먼저 이웃
이웃 주민들이 방해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강제 철거하고 원래대로 원상 회복하라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공용 공간은 모두가 함께 쓰는 건데 사유화해서 이용하면 그만큼 사용료 내라. 이런 이행을 강제하도록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무허가 건축물로서 건축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면 시정명령이 구청에서 내려지는데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는 동안 이행 강제금이 강제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조치 가능한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 네, 그렇죠. 네. 이론은 가능하죠. 방해배제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입주민이 손들고 나서서 그래. 이거 방해 배제하겠다. 나는 이거 신고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겠다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네. 법은 모든 영역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법이 나서기 전에 이웃 주민들 간에 충분히 이런 문제는 예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은 같이 쓰라는 겁니다. 혼자 쓰라는 게 아니고. 그쵸. 그리고 또 이건 안전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좀 알고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내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 거지. 맞아, 그렇죠. 맞아요. 네. 자, 다음 주제 갈까요? 네, 다음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 보면 승강기가 있고요. 승강기에 보면 이거저거 뭐 공고문 많이 붙어 있죠. 맞아요. 이거 정말 잘못했다가 큰일 나겠더라고요. 자, 이게 두 번째 사연은 이 승강기에 붙은 벽보를 그냥 뗐다가 소송에 휘말렸다는 한 아기 엄마의 사연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두 번째 사연 바로 이겁니다. 손 다칠까봐 아파트 승강기 벽보 뗐더니 점점점. 자세한 사연 홍투로 만나보시죠. 아이를 낳고 보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불면 날아갈세라 쥐면 꺼질세라 애지중지 키운 아이와 함께 모처럼 외출을 떠난 어느 날의 일입니다. 스림아, 우리 스림이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이뻐? 아빠. 엄마는 아니야. 엄마 아니야? 근데 잠깐만. 스림아, 그렇게 하면 손 다친다니까? 봐봐, 여기 엄청 날카롭지? 찔리면 아야해요. 아니. 안 되겠다. 이거 다른 사람 다칠 수도 있으니까 엄마가 그냥 이거 뗄게. 자칫 잘못해서 아이의 손가락이라도 다칠까 걱정됐던 전 승강기에 붙어있던 너덜너덜한 벽보를 떼어냈는데요. 관리사무소 직인이 찍혀있지 않아 괜찮겠거니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얼마 뒤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르릉. 여보세요? 예, 그 장애인 씨 되시죠? 여기 행복경찰서입니다. 경찰서요? 아니 경찰서에서 왜? 일단 저기 행복하나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그게 아니고 다름이 아니라 지금 그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들어와서요. 그 참고인 조사차 나와 주셔야겠습니다. 재물손괴죄요? 그 아침 아파트에서 그 승강기 벽보 떼어낸 적 있으시죠? 네. 저희가 CCTV로 확인했는데 거기 입주민 분이 그 자기가 붙인 벽보를 갖다가 허락도 없이 떼어냈다면서 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벽보 하나 좀 떼어냈다고 저를 고소요? 막말로 그 벽보 너덜너덜하고 관리사무소 직인도 안 찍혀 있었는데 무슨 재물손괴죄란 말씀이세요? 저 일단 그 길게 말할 거 없이 경찰서로 오셔서 조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생방 끝나고 경찰서로 당장 출두하세요. 아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알고 보니 벽보의 소유자가 재물손괴 혐의로 저를 고소했고 경찰은 제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를 한 건데요. 목이 메이네요. 저도 단지 아이가 다칠까 봐 벽보를 떼어낸 건데 처벌을 받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야, 이거 벽보 하나 떼어냈는데 재물손괴죄로 아예 엄마가 고소를 당했어요. 이거 자세한 얘기 좀 해주세요. 애 엄마가 하도 기가 막히니 목이 다 메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30대 여성 A 씨가 지난 6월에 김포시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 붙어있던 벽보를 제거했다가
형사 사건이 휘말리는 일이 된 겁니다. 아이고. 이게 돌도 안 된 아기가 벽보를 만지려고 하니까 혹시 이 종이 끝에 손입일까 싶어가지고 요 종이를 뜯어낸 건데 당시 종이 상태는 워낙에 너덜너덜한데다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A 씨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벽보 주인이 이 벽보를 뗀 이 아기 엄마를 죄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벽보가 입주민과 대표회의 갈등 속에서 특정 주민의 입장을 담아서 붙인 것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관리사무소조차 손을 대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세 자녀를 키우고 있던 A 씨가 이런 사정을 알 일이 없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그저 이게 불법 전단지 때문에 그냥 애 손도 다칠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제거를 했을 뿐인데 이게 나는 범죄가 될지 몰랐다. 이렇게 황당함을 읍소한 상황입니다. 아니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너덜너덜하게 벽보가 붙여져 있으니까 그렇지. 아이 손 다치고 이럴까 봐 그걸 뜯어낸 건데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이게 재물손괴죄로 진짜로 이 아이 엄마가 처벌을 받게 됩니까? 처벌 받게 되면 O 아니면 X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아니야.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뭐 사실 심정적으로는 저도 X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늘 그렇잖아요. 우리 법은 실제와 다르다는 거. 아까 우리 임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요. 이건 O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와는 별개로 어쨌든 간에 이 법적으로는 남의 재산에 해당되는 그 게시물을 떼어낸 거잖아요. 그리고 사연을 보니까 이 주민 갈등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붙인 벽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순 게시물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담은 또 게시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현 씨 예. 결혼 안 했죠? 못 하고 있습니다. 아이 없죠? 예, 없습니다. 애 없으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어?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에요. 아, 그건 맞죠. 예. 심정적으로. 아이는 뭘 보고 이게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위험한 거다 모른단 말이야. 예. 막 잡아당겨 그러면 위험할 수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엄마는 본능적으로 탁 아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뜯어서 제거하는 거야.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는 아이의 안전을 넘어서는 아니라 붙인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 공용 공간인데 물론 이제 이런저런 그 아파트 관련된 혹은 뭐 빌라와 관련된 여러 뭐 논쟁이 있고 갑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생각해 보세요. 붙인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또 하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직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라도 좀 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러나 너덜너덜해. 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안 된다고 하는데. 일단 세 분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데요. 네. 이게 답이 뭔지 궁금합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X예요? 아니다. 예, 이거 X. 재물손괴죄 아니다. 이거. 그 차례차례 짚어볼까요? 일단 X 들었는데 이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재물손괴라는 게요. 어떤 거냐면 재물 그러니까 제가 강성신 변호사님 휴대폰 부수면 당연히 재물손괴죠. 재물손괴죄죠. 네. 이 타인의 재물, 다른 사람의 소유의 물건을 그 효용을 저해한다거나 못 쓰게 만든다거나 기능을 해한다면 그때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되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바 뭐 비싼 물건, 뭐 휴대폰이라던가 옷이라던가 이런 것만 재물이 아니라요. 사실 작은 펜 하나, 종이 하나도 재물에 해당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전단지가 어찌 보자면 종이 한 장이지만 내 건 아니잖아요. 네. 다른 사람의 소유, 타인의 소유라고 여겨진다면은 이것도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있는 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은 보통 뭐 하세요? 거울 봐요. 그렇죠. 네. 김기한 씨가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엘리베이터에 거울 있으면은 한 번이라도 보게 돼요. 아우, 지금 잘 괜찮나 거울 보게 되잖아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거울에 전단지가 붙어 있던 거예요. 거울 안 보이잖아. 근데 거울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거울을 못 보니까 학생이 별 생각 없이 전단지를 뜯어버렸구나. 떼어내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요. 재물손괴죄로 송치가 되어서 당시에도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이론적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건 맞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거울을 봐야 되는데 거울의 효용을 오히려 해하고 있었고 그 학생이 어떤 재물을 손괴하겠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참작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있구나. 사연의 주인공은 그 불법 전단지인지 알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인도 안 찍혀져 있고 어허. 그리고 아이가 다칠 우려도 있으니까 그걸 뗀 건데 그게 재물손괴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면 우리 아까
아까 이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그 옥상에다가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네. 그거 사실 불법이잖아요.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제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옆집 사람이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그걸 망치로 다 깨부숩니다. 아이,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죠. 네. 그 사실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그 전단지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효용을 해하게 되면은 문서손괴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아까 X를 들었냐면 뭐 타인의 소유물임은 분명해 보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물건의 가치에 효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서손괴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문서를 붙여져 있던 걸 뗐어요. 그럼 이게 완전히 그 문서에 효용을 해왔다고 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그 문서는 그대로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네. 떼어냈다고 해서 그걸 파쇄기에 갈아버린다든지 아니면 막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든지 그럼 또 그거랑은 약간 아니, 다르잖아요. 먹어버린다든지. 네. 그러면은 그 문서가 더 이상 뭐 읽을 수도 없고 그 효용이 완전히 해해지게 되는 거라고 그렇죠. 보여지는데 그걸 단순히 뗐다? 저는 조금 그게 효용을 완전히 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일단 X를 들었고 이런 사례 있었어요. 실제 사례인데 상점 점포 같은 데 보면 입간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경쟁 업체가 있었어요. 경쟁 업체가 이 업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이 입간판을 돌려놔요. 이렇게 벽 쪽으로. 오, 잠깐만. 이거 실제로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례예요. 어떤 건지 알겠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재물손괴라고 봤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입간판 자체가 어떻게 막 찢어진다거나 훼손을 시킨 건 아니었지만 사실 이거는 가게를 홍보하기 사람들 위한 건데, 보려고 한 보라고 건데. 놨던 건데 그거를 벽으로 이렇게 돌려놔 부끄러웠나 버리니까 봐요. 경쟁업체에서 저는 이거 입간판이. 효용을 해했다고 본 거예요. 네, 지금 그러면 안 사건 되지. 진행 중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볼지는 지금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효용을 해야만 이들 재물손괴죄나 문서손괴죄가 이제 성립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사건에서 효용을 완전히 했다 그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인 소송 승소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승소해야죠. 네.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사례처럼 뭐 전단지나 어떤 뭐 게시물 이런 종이 이런 거 말고요. 실제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보면은 현수막도 많이 걸려. 그렇지. 이것도 그럼 잘못 처벌하면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죠. 이 현수막이 생각보다 관련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 현수막이요. 환경에도 좋지 않다는 지적들도 있고 그래요. 아파트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야기도 참 많아요. 근데 또 현수막이 눈에 딱 띄이고 높이 달리다 보니까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한 아파트에서요. 재건축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막 걸린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관리소장이 이 현수막을 철거하게 되었는데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현수막도 잘못되면 재물손괴나 뭐 문서손괴 이런 법적인 책임 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엔 입주민이 뗀 게 아니라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뗐는데 이때 처벌될까요, 안 될까요? 소장님이 뗐으면 괜찮지 않아요? 반장님은 안 될 것 같은데. 소장까지 될 거 같아요. 부소장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소장님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이걸 그럼 관리소장이 안 떼면 누가 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주민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불법적인 현수막이고 네. 철거를 누가 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관리소장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업무가 관리 규약이나 이런 입주민과의 계약에 정해져 있는데 만약 이 현수막 철거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이 역시도 관리소장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철거할 때도 어떤 정해진 그런 절차 등이 있는데 먼저 자진 철거하라 요청 같은 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자진 철거를 하라는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무단 철거여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좀 씁쓸하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는 하지만 엄연히 어떤 사안별로 자진 철거 요청을 거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바로 떼면 이 사건에서도 이것을 파쇄하거나 하지 않고 잘 접어서 보관해 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손괴로 인정될 여지는 있는 사안입니다. 그 만약에 관리사무소 측의 허락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무단 게시물이니까
철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무단 게시물이라고 해도 네. 타인의 재물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기 일단 때문에 경고를 하고. 그렇죠. 이 경우에도 이 관리소장이 떼어내도 처벌될 여지는 있습니다. 아니 근데 다른 사람 걸 아예 이렇게 못 건들게 하니까 아까 빌런 같은 사람들이 판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오히려. 이거 내 거니까 아무도 못 건들 거야. 이거 법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어. 네. 이걸 이미 알기 때문에. 근데 이래서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상식선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공공 건물에서 두 사건 다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공용 공간은 다 같이 쓰는 건데 맞아요. 나만 사용하려는 비상식적인 생각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런 걸 가지고 오늘 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꼬집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음의 가면을 벗고 진짜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2호선의 복면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뭐 이런 말이 또 있죠. 속인 사람보다 속은 사람도 나쁘다. 네. 그러니까 도대체 바보 같은 게 나인지 내가 잘못한 거지 혹은 날 속인 사람이 잘못을 한 건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는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역시도 답답한 심경으로 복면 상담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사연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자, 자꾸만 속는 제가 잘못된 걸까요?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저는 올해 56살이고요. 전에 직업이 26년 동안 그 판매직을 했었던 사람인데요. 지금은 그냥 주부 아니면 풀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 손해도 좀 많이 보고 요즘에 최근에는 금전적인 사고도 좀 많이 보고 이랬어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너무 잘 믿고 의심 안 하고 이런 게 너무 잦다 보니까 손해 아닌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피해도 많이 봐가지고 그게 좀 고민이라서 나왔습니다. 정말 그 가족보다 친한 언니가 정말 그 내 거를 뭘 줘도 안 아까울 언니가 자꾸 어디를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하루에 일비를 주더라고요. 7만 원인가 8만 원을. 그때 당시 코로나 때라서 일이 없었어요. 한 일주일인가 그렇게 나갔었는데 거기서 푸시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계약을 안 하면 약간 왕따나 바보처럼 이렇게 밀고 가스라이팅처럼 밀고 가길래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돈이 없었어요. 알바를 해가지고 좀 모아놓은 게 딱 1,000만 원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1,000만 원 딱 채우고 동생 것도 하나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땅을 이제 샀어요. 근데 이제 살짝 알아보니까 그게 42명이 그 땅 덩어리를 42명이 샀어요. 그거 팔으려고 하면 42명한테 협약을 받고 팔아야 되는 돈이 되는 건데 42명이 어디 사는 줄 알았어요. 그걸 허락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물 건너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년이가 3년이 지났어. 근데 이 언니가 또 뭔가를 또 그때도 일이 없었어요. 야, 너 뭐 하냐? 그래서 일이 없어 좀 쉬고 있는데 이러면 야, 나랑 같이 뭘 좀 하자. 그래. 핸드폰 명의를 또 빌려줬네. 하나 했어요. 근데 열흘인가 20일인가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 언니한테. 또 한 대 더. 그래갖고 4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대에 20만 원씩. 그러니까 두 개도 돼? 그랬더니 야, 상관없어. 아주 할머니들 다 하는 거야. 그냥 해. 그래서 그래 언니 가자. 그러고 했어요. 둘이 같이 했어요. 그래서 언니를 믿었죠. 같이 했으니까.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났는데 무슨 어디선가 이만한 그 서류가 오는 거예요. 뭐 채권 추신다며 해가지고 560을 나한테 갚으라는 거야. 그게 이제 제 명의를 빌려가지고 핸드폰 2개를 개통했잖아요. 근데 이걸로 소액 결제를 한 거야. 아이고. 그 사기꾼이. 여기 300, 여기 500. 그래서 560이 된 건데 연락이 안 되고 먹고 튄 거예요. 6개월 후에. 다 갚았어요. 그걸 나는 이제 잠잠했지. 이제 그런 사고가 이제 실수가 없잖아, 이제는. 그 일만 열심히 했어요. 막 하루에 막 여기 3탕씩 뛰었어요. 3탕. 아침에 뭐하고 점심에 뭐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니까 일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이제 어디 방에 들어가니까 링크를 하나 걸어주면서 거기로 들어와가지고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화면을 capture해서 보내면 돈을 주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캡처해서 보냈더니 처음에는 2만 원도 주고 10,000원도 주고 뭐 5,000원도 주고 이래요. 근데 거기서 미션을 또 해야 된대요. 해면 많이 준대요. 그래서 미션을 수행하는 도중에 제가 주식도 할 줄 몰라요. 근데 뭘 하나 잘못 눌렀어, 영어를. 그랬더니 잘못했다면서
벌금을 물으래요. 벌금이 얼마나 내려더니 450을 내래. 450이요? 어떡해. 아니 저런 데가 있어. 난 몰랐어. 눈 뜨고 코 베이는 게 저런 거죠. 생각해보니까 사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진짜 보이스피싱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알았어요. 자꾸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조금 살면서 좀 이렇게 경계심도 좀 사람한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도 잘 조금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기고 아니고 그러다라는 거를 조금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거를 좀 키우려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금전적인 손해까지 입은 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믿었던 언니를 따라서 뭘 했다가 그랬고. 야, 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귓볼이 얇지만 듣는 귀는 더 얇거든요. 굉장히 팔레기 귀예요. 근데 제 주변 특히 그 후배 김수 같은 경우도 네네. 진짜 귀가 얇거든요. 예전에 보면 뭐 주식이 오른다더라 탁탁탁 이러면 그래? 투자했다가 혼자만 자기 것만 안 올라. 그럼 망했어. 그다음에 또 뭐 사업 투자하자고 이렇게 했을 때 아 그래? 잘 될 것 같아? 거기 투자했다가 또 안 돼. 손해본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었다기보다는 그 사람 걔가 바보다 어리석다가 아니라 사람을 너무 잘 믿고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전 모르는 사람이 이거 한번 해봐요.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지인이고 이러니까 그 사람을 믿고 투자하고 그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착해서 그래 사연자분이. 맞아요. 이게 네. 그 문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뭐 땅 투자라든지 명의대여, 보이스피싱 이게 패턴을 자세히 보면 다 같은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보다는 보통은 주로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 권하다 보니까 이걸 거절을 못 해요. 맞아. 그리고 거절을 못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온전히 내가 다 그렇지. 감당을 해야 돼요. 이게 참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살면서 이런 일 한두 번 당한 분들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속은 사람이 더 바보다?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럼요. 속인 자가 나쁜 자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데 우리는 속은 사람이 바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법으로도 이런 사기꾼들 처벌이 굉장히 약해요. 이런 건 정말 불만인데 어쨌든 내가 귀가 얇아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거나 누구를 너무 잘 믿어서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래요. 저 출산 앞두고 저 산후조리원에서 저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딱 나왔는데 진짜 오랜만에 한 언니를 만났어요. 선배 언니 만났어. 반갑다고 이러면서 밥 한 번 내가 살게. 바로 밥을 사더라고요. 됐다고 했는데 아우 축하한다면서 밥을 샀어. 그러더니 산후조리원 내가 한 번 또 갈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산후조리원 또 선물을 들고 왔어. 그러더니 그러니까 왕래가 있었던 선배가 아닌데 그러더니 며칠 지나고 전화를 딱 하더니 아우 수림아 내가 지금 하는 가게 세를 내야 되는데 몇 개월 밀렸다. 아이고. 뭐 어디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안 들어와서 그러더니 아유 500만 원만 어떡해. 아이고. 갑자기 그러는데 빌려달라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줄 거 아니면 하지 마요. 제가 과거에 그런 게 너무 많았기 네네. 때문에 근데 네. 제가 이게 비밀 모아놨던 돈이 다 500만 원 있었어요. 아이고. 설마 그걸 줬어. 다음 달에 내가 꼭 갚을게. 들어올 돈이 있어. 그때 갚을게. 아 그래 언니 그래 알았어요. 줬더니 연락이 없고. 아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또 얼마나 했는지 남편 얘기를 안 들어고 남편하고 그렇지. 사이가 조금 안 좋았었어요. 선배 저는 일주일만 쓰고 드릴게요.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인간 안 된다고 이제는 돈을. 이제 거절을 잘하시네. 근데 힘들었어요. 저 아까 그 사연자분 네. 말미에 얘기하셨던 그 사례 있잖아요. 네. 저도 똑같이 당해가지고 진짜? 저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이거 엄마 보고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 못하는데 아, 실제로 저 지금 변호사 통해서 고소 들어가 있고 그래요? 진짜로요? 검찰에 송치. 전 피해 금액이 220만 원이거든요. 어. 네, 근데 아까 전 보면서 나랑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때 저 자책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피해자 잘못이 아닙니다. 속인 사람이 아, 잘못이에요. 그럼. 그럼 당연한 거지.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귀가 얇거나 혹은 잘 속는 분들의 뭔가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사연자분 그 언니 만나지 마세요. 만나지 마. 그런 언니 만나지 마시고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건 있습니다. 한 번은 실수고 두 번 속으면 이건 사기고 세 번 속으면 그건 내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뭐
뭐 한 번쯤 뭐 다 속고 그렇게 손해보고 그런 일들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잦아요. 보고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어린 시절에도 이런 일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사연자가 조금 더 내 자신을 좀 살필 필요는 있다. 이 말씀 먼저 잠깐 드리고요. 네. 우리가 보통 이런 분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해야 되겠죠. 착하거나 아니면 팔랑귀 맹추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로 팔랑귀 맹추입니다. 그러나 이게 잦아진다면 이건 단순히 착한 것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보면 이런 분들이 줏대가 없고 거절을 못하고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정보가 부족해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어떤 것에 선뜻 들어가요.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아니 40명이 땅을 함께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간 거고요. 더군다나 뭐 두 번째, 세 번째도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 물론 세 번째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언니하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더군다나 내 명의를 빌려준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약간 부주의가 있는 데다가 제가 보니 이 모든 것들에 뭐가 있냐면 그 언니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가족보다 가까운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거는 관계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에게 안타까운 건 이 사연자에게 안타까운 건 그 옆에 이런 브레이크를 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조금 상황이 안타까운 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나라는 사람이 잘 속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다른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내가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아는 건 돈 문제와 관련된 건 아예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연자분의 현재 심리 상태는 어떤 상태인 것 같으세요? 아니 이분은 제가 보니까 정말 착한 분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저는 세 가지 좀 불신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자기 불신. 스스로를 믿지 못할 거. 두 번째로는 지인에 대한 불신. 가까운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될 것 같고 세 번째, 정말 알지 못하는 제3자에 대한 타인에 대한 불신. 맞아요. 이 세 가지 삼중 불신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자기에 대한 불신은 우리도 지금 사연에 이렇게 나오실 정도면 나는 왜 내 평생에 걸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있는가. 나라는 사람은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인 건지 아니면 바보 같은 사람인지 이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하고 어떤 일을 다음에 할 때에도 아마 어떤 선택을 나는 잘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굉장히 떨어졌을 거예요. 자존감은 얼마나 낮아졌겠습니까? 손해는 또 얼마나 많이 입었어요. 내 배우자 혹은 내 가족에게도 말 못하는 손해들이 엄청났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이게 다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거기다 정말 가족처럼 믿었던 가족보다 더 믿었던 그 언니가 나를 그게 의도이든 아니든지 간에 두 번에 걸쳐 정말 큰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게 지금 합치면 지금 1,500만 원 아닙니까? 이 1,500에 해당되는 돈이 더군다나 어떤 일을 해가지고 내가 직업이 안전하고 매번 그 월급이 따박따박 나와도 1,500 갚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보다 가까운 친구 그 언니였으면 이 사례자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이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더군다나 이 명의를 빌려주는 이런 것에 다른 사람하고 뭐 하고 할머니도 하고 다 하니 나도 하니까 너도 해라. 이거는 같이 공범이 되자는 얘기거든요. 이 언니가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믿은 사람에게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다는 건 굉장히 생애 큰 타격이고 충격입니다. 이러니 앞으로 누굴 믿을 수 있겠어요? 그치. 더군다나 세 번째는 또 보이스피싱이에요. 이제 이 세상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언제 어떤 순간에 누가 나에게 와서 검은 손을 뻗을지 믿을 수 없는 세상인데 나는 나도 못 믿어, 가까운 사람도 못 믿어, 게다가 세상도 못 믿어. 이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런 곳이야말로 마음 지옥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사연을 보면서 이분이 속으로 얼마나 속상하고 남모르게 자기 자책을 많이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사실 이 사연자분은 내가 귀가 얇아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니까 피해 대부분이 사실 이 언니 때문인 것 같거든요. 이 아는 언니? 가족보다 뭐 더 친한, 더 가깝다, 뭐 가족만큼 가깝다 이런 얘기 이게 지인 속에 이렇게 하게 되면 괜히 쫄깃해지고 그 사람을 과연 나를 속일까? 설마 나를 속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죽하면 해외 가서도 그러잖아. 제일 믿지 못할 사람은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맞아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면 그 상처도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가족보다 가깝다 이런 분들이 이제 속인다. 이게 줄여서 이게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가스라이팅이 가짜가 가족보다 가까운 이게 아닐까라는 맞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어쨌거나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피해는 오롯이 당사자가 나한테 오는 나한테만 맞아. 나만 네. 받게 되는 구조. 이게 반복되는 게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자분이 이 아는 언니, 친한 언니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도 가끔 연락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뭐 또 투자하는 회사에서 일하는데 거기서도 또 1000만 원 투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 되겠다, 안 된다 이랬어요. 이 언니가 제가 이제 이렇게 되게 많이 우울해하거나 일이 없거나 이러면은 이제 도와줄 때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또 투자를 한 300 하고 또 계속 돈이 나오길래 500을 투자해가지고 원금 상환하고 한 150만 원 정도 벌 때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까먹는 건 아니고 가끔 이 언니가 이제 저한테 일도 소개시켜주고 발이 넓으니까 제가 이제 놀거나 아니면 일이 없으면은 이제 어디서 뭘 모여서 뭐 한다더라 이래가지고 그냥 마냥 무시하거나 그 언니를 마냥 단가를 잘라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악순환이긴 한데 저희 신랑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분이랑은 아예 이제 인연을 끊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심적으로 힘들고 이랬을 때 일도 많이 못했고 힘이 많이 들었었어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근데 그때 많이 정신적으로도 도와주고 일도 많이 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약간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좀 약간 기댈 수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가 않네요. 이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기성으로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언니도 보니까 나한테 사기를 쳐서 이 돈을 내가 편취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뭘 이렇게 알선을 해. 근데 거기서 자꾸 손해가 나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모집책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또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탁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이게 좀 마음 이해가 되는 게 좀 부부 같지 않아요? 약간 애증 관계. 부부가 막 싸우다가도 또 좋았을 때 그때 생각하면 내가 또 미안해 또 이래 한잔하면 또 그때 알았어 용서하고 또 싸우다가 또 용서하고 살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예요. 무조건 이분이 손해만 봤다면 그 언니랑 딱 인연을 끊었을 거예요. 근데 돈도 주고 투자도 하고 뭐 일자리도 좀 뭐 소개도 시켜주고 뭐 이랬다고 하니까 또 도움 되는 일도 있으니까 또 그 언니한테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민된다니까. 이게 사람 관계라는 게 이제 뭔가 칼로 무 자르듯이 딱 단칼에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더 특히나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좀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좀 힘들 때 이 언니분께서 보내줬던 그냥 무한적인 어떤 서포트 이게 조금 계속 생각이 나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태어날 것 같아. 근데 이 사연자분은 언니를 믿는 게 의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의리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의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연에서도 정신적으로 약간 좀 기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맞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 사실 그 언니가 무조건 나쁜 사람이었으면 구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면은 또 도움이 되고 맞아. 또 내가 정서적으로 보면 그 언니가 굉장히 또 말도 잘하고 나보다 훨씬 더 에너지도 많고 관계력도 좋고 거기다 심지어 그 언니는 통제력까지 좋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언니가 그런 거지 내가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이분은 관계력도 그 언니만큼 크지 못하고 통제력도 그 언니만큼 크지 못하고 심지어 에너지도 그만큼 크지 못하고요. 경제적인 통제, 전체적인 이 돈에 대한 문제도 이 사용 범위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황새가 뭐 황새 뱁새 얘기하죠.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다리가 찢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나의 에너지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언니라고 하는 분은 제가 보니까 뭐 마당발이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한 통제가 어쨌든 되는 사람인데 문제는 우리 사연자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너지도 딸려 통제력 딸려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함께 만나는 과정에서도 그 언니로부터 받는 정보가 그냥 일방 정보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다른 객관적인 제2, 제3의 루트를 통해서 얻는 정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보에 있어서도 의존력이 크죠.
거기다가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에너지도 워낙에 크고 그리고 나에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신적인 의지도 굉장히 크겠죠. 어디 그뿐인가요? 나에게는 때로는 플러스인 지점이 돈으로도 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뭔가 좋은 것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까 박소림 씨가 마치 부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부는 이렇게 서로 빚으로 서로 갚고 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서로가 손해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아,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언니가 무조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100%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면이 한 20% 있어요. 근데 80%를 나를 속여. 그럼 이 사람은 악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이 언니와는 돈 거래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나 돈 거래 지금 평균값을 보세요. 내가 얻은 건 2, 300이었고 내가 잃은 건 1,500이에요. 이걸 비교해 본다면 아, 내가 이 언니와 정신적으로는 거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함께 협업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일련의 판단이 좀 서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니와의 관계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 한 구석으로만 볼 건 아니지만 구분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거절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후루룩 딸려나가기 좋은데요. 맞아요. 잊지 마세요. 옆에 극티의 친구 한 명 두셔야 됩니다. 그러네. 티. 예. 삽티. 예,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너 그 언니 만나지 마라. 저 맞아.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꼭 기억하셨으면 무서워. 좋겠습니다. 네. 맞아. 그래. 근데 저는 외로워서 이 언니한테 의지하나 했더니 방금 사연에는 남편이 말렸다고 했거든요. 혹시 교수님 가족들이 해줄 수 있을 만한 역할은 없을까요? 그러네. 중요한. 일단은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실패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보호가 실패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거리두기가 실패된 거거든요. 근데 가족 이제 보통 우리가 자기 보호를 실패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을 옆에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거리두기를 실패했다는 얘기는 거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가족이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 보상의 경우라는 건 단순히 돈을 갚고 이걸 함께 갚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같이 앓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힘들어하면 나머지 가족들도 이 소식을 알고 이 소식을 알게 된 가족들은 이 가족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누구도 다리 편하게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 굉장히 돈에 대해서 약간 흐리거나 아니면 돈 문제를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가족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너는 돈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함께하지 말아라. 너는 돈에 약한 사람이다라는 걸 조금 차갑지만 냉정하지만 분명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거 다른 사람들은 너는 착해서 그래. 착해서 그래. 그런데 이거 착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맹한 겁니다. 그냥 이건 정서적으로는 착할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냥 맹한 거예요. 정보도 알아보지 않고 내 돈을 내주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의 이런 그 개인 정보를 이 명의를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사연자뿐만 아니라 이런 사연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족을 둔 분들은 얘기해 주셔야 돼. 무조건 너는 바보다 맹추다 그러면 사실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 가족들이 얘기해 주실 건 뭐냐? 무슨 일 있으면 반드시 이야기해. 그러면 내가 같이 판단하자. 같이 판단하자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다른 건 모르겠는데 돈에 대해서는 반드시 좋은 것이라도 나쁜 것이라도 꼭 얘기해 주라. 라고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함께 같이 듣는 것도 꼭 가족들이 함께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인이 된 건 가족들이 함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실패가 잦은 분들은 가족에게도 거짓말 자꾸 하거든요.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연자 앞으로 그분하고 돈 거래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거절하는 거 근데 훈련 이게 잘해야겠어. 처음에는 이제 있다가 조금 지난 다음에 이런 분들은 텀을 두더라고. 이제 맞아요. 조금 지난 다음에 맞아요. 그거 싹 그 가랑비 옷 젖듯이 스며들어. 그래서 돈 얘기를 하면 또 그런가? 이래가지고 끊으셔야 돼요. 네. 이분은 아예 끊으셔야 돼요. 피해자 1, 피해자 2. 피해자 3. 네. 자, 여기까지.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공기가 시원하다 싶으셨죠? 이제 열대야는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7도로 선선합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한낮에는 다시 무덥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늘은요, 중부는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집니다. 지금 제주를 중심으로는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전부터는 호남과 경남에, 오후부터는 경북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에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는데요. 그 밖에 남부도 10에서 80mm 정도로 양이 많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는 제주에, 오늘 밤부터는 호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은 폭우와 폭염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남해안과 제주에는 폭염주의보가 여전히 내려져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대체로 해제가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무더운 날씨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한여름보다는 기온이 낮아졌지만요.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9도, 대전이 28도, 부산이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안의 비는 모레까지, 제주의 비는 글피까지 이어집니다. 이후에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날씨가 정말 희한해요. 네. 그 비는 어쩜 이렇게 몰려다니는? 그러니까요. 이번 주도 오늘도 뭐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속썩이는 게 강릉에 비가 좀 많이 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